BTV 동진 파야케야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24년 기대작 12편을 뽑아봤는데요. 제작진이 주도를 해서 선정한 12편이고요. 물론 평론가님의 취향도 한 스푼 얹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또 지나치게 대중적인 것만 갖고 오시지 않나? 잘 안 됐죠. 정반대로 그런 데 대한 또 경계심으로 또 지나치게 또 예술적인 걸 갖고 오시지 않나? 아, 오히려? 네. 근데 딱 보니까 양자가 잘 배합이 돼 있어서 기획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제작진이 수준이 오르셨다. 이홍현의 파이아키아 만드실 때입니다. 네. 제가 하면 뭐 이홍현의 뭐 짜비아키야?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여드성 부르면서 끝나고. 자, 언젠가 10년 뒤에. 네. 아니, 당장 하셔도 돼요. 네,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가겠습니다. 출연료는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네. 1월에 개봉하는 원카나, 2월에 개봉하는 듄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다뤘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금방 나올 영화들이라서 네, 1월의 영화들은 이제 뺀 걸로 알고 제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대략적인 개봉 순대로 배치하기는 했는데 네. 정확한 개봉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한국 관객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화제작일 수 있죠. 기생충 다음인데요. 그렇습니다. 기생충이 나온 게 지금 벌써 한 4년, 5년쯤 됐고요. 네. 또 봉준호 감독은 이미 SF에서 걸출한 그런 성과들을 이미 내기도 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자한 가장 많은 네, 한국 영화는 물론 아니지만 로버트 패틴슨은 연기력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무엇보다도 작품에 임하는 태도라고 그럴까? 태도.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성실성 같은 게 사실 연기나 작품 선택에서 보여요. 마크 러팔러도 나오고 토니 콜렛도 나오는데 두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연기력의 소유자들이거든요. 아, 얼마 전에 또 나이트메어 LA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토니 콜렛. 나이트메어 LA에서도 굉장하고 토니 콜렛은 뭐 예전에 식스센스와 그 이전에 뮤리얼의 웨딩까지 정말로 수십 년간 사실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온 뛰어난 배우인데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덜 빛을 본 느낌까지 있죠. 어쨌건 이 미키 17은 많이 알려진 것으로 국내에도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 원작이? 네. 원래는 미키 7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얼음 행성을 이제 인류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파견단을 보내게 되는데 복제인간, 미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소모품 취급을 해서 위험한 일에 사람이 들어가서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죽어도 되는 그런 복제 인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설정은 굉장히 재미가 있으면서 SF 설정으로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설정이에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던컨 존스 만들었던 더 문이라는 영화 있죠. 그렇네요. 90년대에 나왔던 프리잭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건 어떤 영화인가 하면 부자들이 자기의 의식을 따로 이렇게 두었다가 새로 몸을 사면 거기다 이식을 해서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영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복제인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극 중에 나오는 복제인간을 만약에 하층민으로 보고 바꾸게 된다면 프리잭의 계급 버전이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약간 기생충하고도 닿는 면이 있죠. 계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얘기도 가능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바꿔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기억은 계속 영속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미키 17은 미키 1부터 미키 16까지의 기억들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극 중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억 저장했다가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신체도 똑같고 기억도 똑같다고 한다면 미키 16과 미키 17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영속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일종의 어떤 윤회적인 메커니즘 같은 것이 이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다룰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회적인 주제, 철학적인 주제, 수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고 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마도 이 원작이 있지만 봉준호 감독이 그걸 그대로 영화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설국열차라는 원작을 갖고 있는 SF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본 설정을 가져오는 가운데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또 아주 깊은 그러면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되죠. 네, 대중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봉 감독님이기 때문에 인터스텔라에 이은 두 번째 SF 천만 영화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기생충 이후에 봉준호라는 어떤 걸출한 그런 영화 감독의 차기작을 본다는 측면에서도 국제적으로 또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올 최고의 화제작 중에 한 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아카데미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그때 각광받을 영화일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바튼 아카데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12편 중에 이 영화는 봤습니다. 기사예요. 본 유일한 그런 영화라서 무엇보다도 겨울의 끝에 보면 딱 좋을 것 같은 훈훈해지면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에서 어떤 이유로 데려갈 수 없는 아이들을 담당 선생님이 학교에다가
한 며칠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아, 집에 못 가고. 네, 왜냐면 이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도 사실은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 중에서도 이 포스터에 나오는 세 사람 사이의 어떤 이야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고독과 외로움과 상처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이 굉장히 따뜻한 빛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이 영화 다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알렉산더 페인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이제 사이드웨이라는 작품 기억하실 거고 디센던트라는 작품 기억하실 텐데 사이드웨이에 이어서 알렉산더 페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고요. 감독님이 또 코미디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따뜻한 그런 휴먼 코미디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구사한다는 네. 측면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죠. 자, 다음은 3월 개봉 예정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입니다. 네, 일단 뭐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느낌들도 있고요. 거리감 같은 것도 확보하는 느낌도 있고요.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예술 영화계라고 말했을 때 세계 최고의 스타 감독들 중에 한 명이죠. 차기작이 항상 주목이 되는데 더군다나 전작인 더 페이버릿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더 페이버릿의 주인공인 이 에마 스톤이 역시 또 이번 영화에도 또 여기에도 또 마크 로팔로가 나와요. 또 윌렘 데포도 또 굉장한 배우잖아요. 배우의 측면에서나 감독의 측면에서 기대하게 하고요. 어떤 죽은 여자를 살려낸 어떤 교수,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이야기들인데 기본 설정만 딱 들어도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의 피그말리온 효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켄슈타인 이런 기본적인 설정만 들어도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 팀 버튼 같은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팀 버튼,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기괴한 상상력의 소유자라는 측면에서 같은데 팀 버튼은 좀 따뜻하면서 자학적이에요. 스스로를 막 이렇게 물어뜯는 것 같은. 근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는 차가우면서도 가학적이에요. 가학적. 네, 그런 측면에서 팀 버튼과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큰 차이가 있죠. 공개된 예고편만 봤는데 그 예고편 속에 표현되고 있는 미술적인 측면이나 미장센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도 이전 영화하고 확연하게 다른 측면이 있으면서 정말 요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 기본 설정을 보면 이야기가 정말 희한할 것 같잖아요. 원작도 있지만 네. 또 이 가여운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번에는 또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어떤 또 징글징글한 영화로 또 시니컬한 그러면서 훌륭한 그런 영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까 이런 걸 기대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기도 한데 완전 성인들을 위한 네. 기괴한 또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팀 버튼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작품 거의 올해 기대되는 넘버 3 중에 하나를 꼽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후속작이죠. 조지 밀러 감독의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이 작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에 토대했다고 해요. 그 얘기인즉슨 어떤 상업적인 성공에 기대서 뚝딱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같은 영화를 보고 나면 저 세계관 그것을 구현해낸 감독의 연출력과 그 세계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 압도적인 무슨 적황색의 어떤 그런 사막의 풍경 같은 것이 있고 거기를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수많은 차들이 있고 원시적인 싸움이 있고 굉장히 기괴한 무슨 사교 집단 같은 것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고편을 보면 이런 세계들이 고스란히 옮겨져서 퓨리오사라는 캐릭터의 과거를 다룬 프리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이제 안 궁금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매드맥스 이 분노의 도로라는 영화를 보면 마치 우리가 다크나이트를 보면 사실은 다크나이트의 진짜 주인공은 배트맨이 아니라 조커 같잖아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보면 매드맥스는 기억이 안 나고 퓨리오사죠. 퓨리오사가 생각난단 네.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캐릭터인데 더군다나 조지 밀러는 애초에 자기가 처음 영화를 만들 때부터 영화 속에서 이 강력한 여성 캐릭터들을 너무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샬리즈 셰런이 워낙 퓨리오사를 잘 소화하다 보니까 네. 아냐 테일러 조이가 퓨리오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만든 연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게 아냐 테일러 조이라면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배우로서의 역량도 역량인데 그 어떤 스타로서의 행로에서 딱 보면 제 생각에는 한 6년 전, 7년 전에 마고로비 정도인 것 같아요. 마고로비의 6년 전, 7년 전. 포텐이 있네요. 네, 지금 마고로비는 최고잖아요. 네.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런 배우들에 비해서 아냐 테일러 조이가 갖고 있는 확고한 스타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퓨리오사 같은 강력한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할까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적어도 예고편에 따르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거든요. 자, 이번엔 6월에 개봉 예정인 픽사의 28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이거 나와야 할 속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사이드 아웃이 참 기가 막혔던 것은 픽사가 항상 그러긴 했습니다만 인사이드 아웃에 이르러서 어떤 관념 자체도 캐릭터화해서 이렇게 환상적인 영화를 만드는구나 하는 데서 감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각각의 캐릭터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일리라는 소녀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에 혼재되어 있고 서로 충돌하는 감정들을 하나의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머릿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끓으면서 그것을 환상적인 세계로 옮겨낼 수 있다고 하면 최적의 나이가 언제겠어요? 사춘기가 사춘기죠. 예, 또 복잡하니까 훨씬. 그러니까요. 사춘기는 이제 몸과 마음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기도 하고 쓸데없는 불안이 끼어들기도 하고 이런 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의인화해서 다루는 어떤 영화가 있다고 쳤을 때 가장 적절한 나이는 사춘기로 보이는데 이 영화는 바로 전편의 어린 라일리가 13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묘해 보이죠. 네. 그렇게 이제 2가 되면 항상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네. 한 6살, 7살 때만 되더라도, 물론 거기 때도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강하지는 않은데, 이게 사춘기가 되면 이 앵자이어티라는 감정이, 그 중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너무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네. 얘가 새로 끼어들면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으로 바꾼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설정상 인사이드 아웃2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모든 외화를 통틀어서 1위가 뭔가 하면 엘리멘탈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네.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엘리멘탈의 성공을 보면 엘리멘탈도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 아웃과 비슷한 기획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도 물, 불, 공기, 흙 뭐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관념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픽사는 이런 쪽으로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인사이드 아웃도 흥미로운 결과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저는 인사이드 아웃 1에서 네네. 엄마 아빠 감정들이 나올 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인사이드 5까지 나와서 네. 노년 시절 네. 라일리까지 그리면 좋지 않을까. 소 시리즈처럼 네. 9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영화는 벌써 외신들이 네. 극찬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영화가 아닌가. 네. 패스트 라이브즈인데요. 예고편만 봐도 이 영화가 감정을 정말 깊숙하게 정말 뭉클하게 다루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그 배우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레타리라는 배우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호 씨라든지 혹은 뭐 퍼스트 카우에 나왔었잖아요. 존 마가로 같은 배우. 그리고 비밀의 언덕에 나왔던 문승화 네. 배우가 또 아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배우들이 이제 여럿이 나오게 되는데 저한테 가장 놀라운 건 이 감독인 셀린 송이라는 감독입니다. 말하자면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 간 그런 이민 2세, 1.5세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송능한 감독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넘버 3의 감독이죠. 넘버 3의 감독이면서 홍능환 감독님은 그 다음에 이제 세기말을 만들고 갑자기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 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의 영화를 더 보고 싶은 입장에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그 따님인 셀린 송이라는 감독이 이렇게 또 훌륭하다고 하는 아직 못 봐서 알 수 없으나 네. 영화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와, 이것은 그러면 어떤 영화일까라는 굉장한 궁금증이 있고요.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체험에 바탕한 이야기를 만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살다가 어린 시절에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여자가 20년 만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한국에서 그 남자를 뉴욕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결혼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존 마가로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감정을 굉장히 깊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하게 다룬 영화처럼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카데미 시즌에서 이 영화의 활약 같은 것이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 최근 지난 몇 년간 캐나다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런 아시아인들의 포커스를 맞춘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국제적인 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미나리 같은 작품, 네. 페어웰 같은 작품, 뭐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인들을 다룬 건 아니지만 감독 자체가 그런 노매드랜드 같은 영화가 있죠. 뭐 그런 영화가 올해 있다면 그건 패스트 라이브스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영화가 예고편에서 보여진 어떤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아서 감정적인 여운이 아슬한 그런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고편을 보니까 비포 선셋이나 호우 시절 같은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호우 시절하고도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어떤 그런 두 사람 사이 인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간이라든지 어떤 풍광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상상하게 되죠.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상반기인데요. 토드 헤인즈 감독의 메이 디셈버. 네. 제목이 5월 1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5월하고 12월은 계절적으로 거의 극에서 극이잖아요. 네. 관용어로 이 메이 디셈버라는 표현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은 커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네, 극 중에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어떤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이 커플에 대해서 그 커플이 사랑하는 조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질타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커플은 꿋꿋하게 남고요. 그로부터 한 세월이 한 20여 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커플에 관한 그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걸 영화화하는 거예요. 극 중에서. 그래서 그 커플의 여성 역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역을 소화하게 됐으니까 실제 모델을 만나고 싶은 거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일단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아주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고 다루기가 어려운 소재인데 이게 영화 속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굉장히 궁금한 측면이 있고요.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토드 헤인즈라는 거죠. 토드 헤인즈는 뭐 저는 이제 지난 30여 년간 팬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벨벳 골드마인 같은 작품, 캐롤 같은 작품, I'm Not There 같은 작품으로 정말 탁월한 영화들을 만들어 온 감독이고요. 캐롤이라든지 Far From Heaven 같은 영화를 보면 멜러의 자장 속에서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관계를 너무나 깊숙하고도 감정적으로 진득하게 다루는 그런 영화를 잘 만든단 말이에요. 캐롤은 진짜 눈빛만으로도 그 그려낸 네. 섬세한 감정 변화가 그렇죠. Far From Heaven도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토드 헤인즈의 감독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많은 배우하고 협업을 했다면 줄리안 무어거든요. 그리고 줄리안 무어는 제가 볼 때 불안 같은 감정, 어떤 격렬하게 떨리는 감정 같은 것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계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월드컵 때도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줄리안 무어랑 다시 만나서 이런 아주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제가 듣기로는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었을지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 기대작 중에 한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거 작년 기대작 할 때부터 평론가님이 네. 정말 기대하시던 영화죠. 네, 특히 전작이었던 언더 더 스키는 정말 뛰어난 걸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나단 글레이저의 신작을 기다려왔는데 그게 10년 된 거죠. 이 영화가 10년 만에 나왔으니까. 네. 네. 일단 이 조나단 글레이저의 신작도 신작인데 이 포스터 한번 보세요. 이 포스터 저는 이 데뷔가 포스터 자체가 훌륭하고 네. 포스터의 영화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담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이제 예고편도 저도 이제 살짝 보면 기본 네. 설정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얘기란 말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 수용소 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깥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란하게 행복해 보이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이 모든 이 사륙을 담당하고 있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나치 장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교 부부가 바깥에 말하자면 사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을 보여주지 않고 밖에만 집중해서 보여주니까 그 밖에만 주는 걸 예고편만 봐도 뭐라고 할까요? 촬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측면에서 정말 자로잰 것 같은 정확한 미장센으로 그것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천국의 공간처럼 보이고 너무나 행복하고도 단란하고 평화로운 가정처럼 보이는데 섬뜩하네요. 딱 하나 그 뒤에는 아우슈비츠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 바깥에 있는 가짜 천국에 관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 영화는 결국은 미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다시 네. 말하면 아우슈비츠 같은 정말 끔찍한 그런 비극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과연 카메라가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것을 배제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바깥의 것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안의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만드는 난제에 도전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것 자체를 포스터가 이미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냥 굉장히 단란한 가족 드라마 혹은 파티 드라마 뭐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영화는 이 전체 한 70~80%를 어둠 속에 잠겨놓고 멀리 보이는 이 벽이 있는데 여기 철조망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너머는 아우슈비츠란 말이에요.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아이만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영화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영화는 내내 보여주지만 사실은 계속 여기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담하고도 논쟁적이고도 그런 흥미진진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되죠. 아까 호우 시절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네. 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입니다. 네. 사실 이제 허진호 감독 요즘 영화도 괜찮지만 사실은 과거 영화들을 이제 훨씬 더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어떤 감각의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천문이라든지 덕혜옹주라든지 이런 사극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다시 현대구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허진호 감독의 최고 영화들을 보면 8월의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봄날은 간다나 행복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푸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굉장히 차가운 어떤 냉담한 부분이라든지 뭐 위선이라든지 혹은 어쩔 수 없이 본래적으로 쾌락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어떤 인간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데도 굉장히 비범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보통의 가족에서는 다시 그런 허진호 감독의 터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더군다나 현재까지 보인 느낌으로는 허진호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차가운 영화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에 관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측면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요. 또 나오는 배우들도 설경구 씨나 뭐 김희애 씨나 장동건 씨나 수현 씨 이런 분들이 조합 자체가 벌써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어떤 얘기인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원작 소설을 한 저도 몇 년 전에 봤거든요. 원작 영화도 있더라고요. 네, 이 원작 소설이 국내에도 나와 있는데요. 헤르만 코흐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디너라는 작품인데 네. 이 부부가 이 둘 사이가 형제 사이거든요. 형제 사이에서 식탁에서 모이게 되는데 소설만 보면 그냥 식탁 이야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형제인 두 커플이 만나서 계속 네. 얘기하는 게 소설 내용이에요. 네. 근데 중간중간 과거 장면이 끼어들리는 방식으로 소설이 묘사가 되는데 그런 한정된 공간 속에서 파란만장한 어떤 심리적인 뒤얽힘과 어두운 애증의 드라마 같은 걸 풀어내고 각각의 형제의 아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이 벌이는 어떤 끔찍한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모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두 형제의 오래된 묵은 이야기라거나 그건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이 레스토랑 식사에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심리 드라마로서의 아주 복잡하고도 치밀한 부분을 과연 영화적으로 어떻게 보여줬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동건 배우가 영화에서는 좀 성적이 안 좋은 면들이 많았었는데 그럼 뭐 친구 같은 영화를 보면 장동건 씨가 굉장하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장동건 씨는 상대적으로 허진호 감독 영화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위험한 관계도 외국 소설인데 그걸 한국어로 상황으로 바꿔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두 사람의 그 협업이 이번에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 2죠. 네. 폴리아드도 10월에 개봉합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뮤지컬로 개봉한다면서요? 벌써 유출된 스티커들이 몇 개 있어서 아, 그래요? 떠들썩하더라고요. 네. 근데 영화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디제이거 편에서 이미지를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라라랜드의 반대말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아주 하게 다크한? 되는데 네. 부제가 붙은 것 자체를 프랑스어를 번역을 해보면 두 사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매지간일 수도 있고 뭐 부모 자식간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랜 기간 친해진 어떤 친구나 연인 사이일 수도 있을 텐데 워낙 두 사람이 오래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마음을 통하다 보면 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보던 사람도 장기간에 걸쳐서 점점점 그런 비슷한 증상을 발현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용어를 쓴다고 하죠. 정신의학에서. 그 얘기인 즉슨 조커가 미친놈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누굴까라는 건데 그게 아마 상대방일 것이고 우리는 조커에 관한 기본적인 그 세계관을 알고 있으니까 상대는 아마 할리퀸일 것이고 할리퀸 역을 맡은 사람은 아마도 레이디 가가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팅 자체가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레이디 가가는 당연히 그 탁월한 뮤지션이었지만 사실 연기도 잘하거든요. 뭐 스타이즈 본이나 스타이스 본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구찌라는 영화이고 네. 구찌라는 영화 속에서의 레이디 가가의 연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이 이상하게 폭발되는 어떻게 보면 이상심리를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할리퀸이면 오죽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와킨 피닉스와 레이디 가가 만났다? 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두 사람 다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나서 심지어는 두 사람이 춤추고 노래한다? 이렇게 된다면 영화가 망하거나 아주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보여준 역량으로 보면 망하기는 어렵겠죠? 네. 와킨 피닉스가 사실 속편 안 찍거든요. 이 사람이 속편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뭔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시나리오 단계이든 아니면 연기에 대한 구상이든 그런 측면에서 기대되는 측면이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승환 감독님의 베테랑 2입니다. 이 로고가 정식 로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네. 2를 디자인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포스터나 이런 것들도 안 나온 단계인 것 같고요. 네. 베테랑 2는 이제 유승환 감독님 영화 재밌잖아요. 네. 재밌는데 유승환 감독이 만든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로서 극단적인 두 편이 있단 말이에요. 부당거리는 훨씬 더 심각하면서 깊숙하게 파고드는 영화라면 베테랑은 이렇게 물결을 타고 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러면서도 직설적으로 금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어두운 측면을 공박하는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잖아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은 유승환 감독 입장에선 정말 뭐라고 할까 약간 꽃놀이패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환 감독이 너무 잘할 것 같은 그런 설정이거든요. 네, 전문이죠. 네. 예를 들어서 베테랑 1편에서의 그 부산인가요? 그 항구에서 이 컨테이너 박스들 쌓여있는 사이에서 네.
톰과 제리처럼 이렇게 숨어가면서 막 싸우는 액션 장면 보면 그 자체로 너무 이 시각적인 즐거움이나 액션에 대한 쾌감이 크잖아요. 분들의 어떤 세팅 속에서 베테랑들은 또 어떤 즐거움을 줄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첫 전편에서는 유하임 씨가 빌런을 연기했고 지금 2에서는 어떤 사람이 빌런을 연기했는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공개가 안 됐죠. 예. 네. 정혜인 씨가 막내 형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 등장하는 최근에는 또 이제 이런 영화에서 빌런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는 누구이며 어떻게 했을까도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베테랑에 나왔던 그 배우들의 그 형사 팁 자체가 너무 즐겁거든요. 보는 게. 광역사대. 네, 뭐 장윤주 씨 같은 등등을 비롯해서 무엇보다도 황정민 씨가 있고. 제 상상에 1편은 이제 유쾌 상태 통쾌한 뭔가 쭉 가는 그런 영화였다고 하면 이제 황정민 씨 서도철 형사도 한 1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윗선들의 그런 권력의 암흑적인 모습들을 뭐 검사, 뭐 언론인, 형사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착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부당거래처럼 많이 묘사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시리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사실은 심플한 영화이고요. 단순한 영화이고 네. 거기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부도덕한 놈들한테 부도덕하다고 직설적으로 공박해서 대중적인 쾌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인 어떤 틀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뭐 전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직설적인 메시지와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우리가 좋아하는 소극 액션, 그런 액션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속편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은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영화는 올해 개봉할지 모릅니다. 지금 예고편도 안 나와 있고요. 네. 그 어떤 정보 잡을 수 없는 김태형 감독의 원더랜드예요. 네. 나오겠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내한을 했을 때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나 지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현장에서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감독 자체가 워낙 걸출하고 또 뛰어난 감독이기도 하지만 부지런하게 계속 만드는데 그 작품들이 다 저렇게까지 훌륭할까? 그게 너무 대단해서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시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자주 영화를 끊임없이 만드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아, 한국에 이창동 감독님, 김태형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두 분께 지금 그 얘기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어요. 반대를 하는. 네, 근데 김태형 감독의 유일한 단점은 아니 영화 좀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첫 장편 영화가 20세기에 나왔고 지금 대략 한 세월이 한 2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나온 영화가 3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올해 나와줘야 그나마 6년마다 한 번씩 만든 거거든요. 김태형 감독님의 더군다나 전작의 그 만추가 보여줬던 굉장한 부분이 있는데 만추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잖아요. 그 만추가 2달 전에 리마스터링 개봉해서 그걸로 좀 달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추는 멜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김태형 감독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감정적인 파장이 강력한 그런 정말 뛰어난 영화를 만든 거고 가족영화의 테두리에서 정말 비범한 시선과 그만의 터치를 부여해서 만든 또 다른 정말 훌륭한 영화가 가족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더랜드는 SF 설정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약간 합쳐진 느낌이 있어요. 가족영화적인 테마도 있는 것 같고 멜로 테마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영화는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가족이나 연인을 잃게 되거나 뭐 코마 상태에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너무 절실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AI로 새롭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이야기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로 걸출한 영화가 뭐 여러 편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같은 작품을 보시면 네. 이런 주제를 정말 깊숙하게 다루었죠. 근데 아마 원더랜드는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보다도 훨씬 더 대중적이면서도 감정적인 파장이 굉장히 폭넓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대단한 캐스팅이잖아요. 뭐 지금 수지, 상황에서. 최우식,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공유 씨도 나오고, 박보검도 나오고요. 황웨이도 나오고,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캐스팅 자체도 너무 보고 싶은 그런 배우들이 모여서 약간 드림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김태형 감독의 신작에서 나오는다는 측면에서도 흥미진진한. 그러니까 올해 나오게 될 그 봉준호 감독과 김태형 감독의 영화는 SF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두 영화의 터치는 아마 그게서 길 거예요. 이 두 편의 영화 정말 보고 싶죠. 네, 오늘의 영화 오마카세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리지 않았던 작품들 위주로 추천을 드린다면 최근에 그런 그 북미 쪽에서 나오게 된 일련의 아시아인들을 다룬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다룬 그런 영화들 중에서 페어웰이라는 영화 참 겨울의 끝에서 훈훈하거든요. 네.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 영화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감정이 사실 겨울엔 필요하니까 아까 바튼 아카데미 그 알렉산더 페인의 전작 중에서 보통 최고작이라고 말을 하는 사이드웨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드웨이와 페어웰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 영화들을 보니까 원작을 토대로 각색한 영화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석편도 유달리 많은 것 같고.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작년 스코어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극장이 이제 코로나의 긴 그런 네. 어둠의 터널을 막 벗어난 것 같고,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회복된 것 같고, 네. 네, 올해 극장가가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 극장가만 이제 북미처럼 네. 이제 거의 90% 이상 회복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어! 이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